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 이영입니다. 영상의 주제로는 6.25 전쟁을 한번 다뤄보고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6.25 한국전쟁 동안 다룰 만한 이 소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극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어떤 내용을 한번 다뤄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인천 상륙작전을 뺄 수가 있나 싶어서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면모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6.25 전쟁이 초기 전선이 우리에겐 절망적이었죠.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 우리나라는 계속 밀립니다. 밀리다가 어디까지 밀리게 됐죠? 바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산화가 됐던 거예요. 북한군의 진영이 됐던 거예요. 여기만은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고,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갈 힘이 없으니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인천을 뚫어가지고 이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서 치고 올라가는 작전으로 입안됐다라고 알려져 있죠.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으로 밀리기 이전부터 메가더가 계속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메가더는 무조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좀 약간 백지화 되는 듯 했다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면서 메가더는 더더욱 인천 상륙작전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메가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던 작전이었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낙동강 전선도 지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병력이 필요한데, 그럼 낙동강 전선에 있는 병력도 빼야 되거든요. 그랬다가 여기 초토화되면 어떡할 거냐 라는 이유 때문에도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상륙작전 자체가 너무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이고 작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어려운 작전을 수행한다라는 게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회의론 때문에 이 인천 상륙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메가더는 무조건 인천 상륙작전을 고집을 했고, 그래서 미국 합참 내에서도 낙동강 전선에서 호전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으니까 야 그래, 상륙작전을 안 할 수는 없겠다라는 데까지 결론이 도달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로는 상륙작전을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메가더의 고집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인천은 안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천이 이젠 여기 있잖아요. 서해안이죠. 우리나라 서해안은 어떻습니까? 지형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죠. 거의 우리나라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는요,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들이 진짜 세계 아마 4대 갯벌인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갯벌이 넓으면은 상륙작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천은 안 된다. 인천 너무 힘들다. 특히 서해안 중에서도 거기서도 유독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이 인천이다. 이 인천의 지형 자체가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목숨 걸고 인천을 방어하면은 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킨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합참에서 내놓은 그 대안이 군산, 평택, 아니면은 평양, 남포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메가더는 아니, 오로지 인천. 왜냐하면은 이 군산과 평택은 인천보다는 상륙하기가 쉬울 줄 몰라도 서울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평양을 공격하는 것도 사실 어떤 전략적인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이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위치로는 인천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 합참에서도 인천에 하기로 합니다. 상륙작전을 하기로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인천에다가 하기로 하는 게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일단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날짜를 잘 정해야 돼요. 조수간만의 차가 비교적 적고 그 밀물일 때, 이 물때를 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상륙작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물때를 계산을 해봤을 때 9월에 한 번 있었고요. 10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미 합참에서는 10월에 하자라고 합니다. 이때 메가더는 안 된다. 이 논의가 이루어진 게 8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합참에서는 야 지금 8월인데 9월에 어떻게 하냐, 한 달 만에 좀 기간을 충분히 갖고 10월에 하자 했는데, 10월에 하면 너무 늦다. 이거 10월에 하면 북한군 눈치챈다. 이래서 힘들어도 무조건 9월에 해야 이 상륙작전의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고집으로 끝끝내 결국에는 그 9월에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작전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죠. 근데 이 미 합참에서 이 상륙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을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서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게 상륙에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 5000분의 1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메가더는 무조건 인천을 고집을 했고요. 자, 그래서 9월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북한군에서도 그 유엔군이 상륙 작전을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유엔군이 무조건 상륙작전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랑 소련 측에서도 야, 유엔군 애들이 상륙작전 할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련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미군이랑 같이 2차 세계대전도 참전했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군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그리고 또 유럽 전선에서 상륙작전을 여러 번 해가지고 재미를 쏠쏠하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 입장에서는 미군의 주특기가 상륙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군 내에서도 만약에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한다면은 그건 인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확하게 찝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렇게 대단한 작전을 성공을 하려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적군의 뻘짓도 좀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메가더를 포함한 그 이제 극동사령부랑 미 합참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는 낙동강 전선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여기에 김일성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김일성 입장에서는 병력을 후방으로 배치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김일성은 이것만 뚫으면 끝나거든요. 이것만 빨리 끝내자.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김일성의 목표였기 때문에 인천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 측에서도 인천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서해안과 동해안 각지에 그 공습을 퍼붓거나 한포 사격을 퍼붓거나 아니면은 병력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북한군의 시선을 따돌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의 그 북한군의 방어가 그렇게까지 견고하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시작 전에 일단 그 상륙작전을 하는 그 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엔군에서 미리 그 미 해병대 소속의 특공대들을 투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들이 스파이가 돼가지고 인천에 들어가서 북한군의 이제 방어 현황, 아니면 이제 포대 정보들, 그리고 병력 및 장비들이 뭐가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제 인천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 유엔군 본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북한군한테 발각이 됩니다. 이때 그 해병대 특공대 소속의 그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임병래 중위님이라고. 그 임병래 중위님이 미끼가 되어서 북한군의 시선을 따돌리는 동안 그 나머지 미 해병대 특공대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무사히 정보를 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임병래 중위님은 전사를 하시죠. 이게 뭐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정보가 다 전달이 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륙작전 준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9월 14일 밤에 이제 그 동중국 해랑 일본에 있었던 유엔군 그리고 한국군 포함해서 약 260여 정의 군함들이 인천을 향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륙 지점인 인천항의 구조를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죠? 피카소적인 어떤 입체파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월미도입니다. 월미도인데 상륙을 하려면요, 월미도부터 먼저 제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인천 시내예요. 시내라서 바로 이쪽으로 상륙해버리면은 여기도 북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바로 상륙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월미도부터 제압하는 게 우선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260정의 이 군함들이 쫙 옵니다. 그래서 먼저 기뢰들부터 다 제거를 하고, 다행히 인천에는 기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김일성이 이제 인천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기뢰들을 많이 배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이 기뢰들을 다 제거하고 쫙 옵니다. 그리고 월미도부터 제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륙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여기를, 이 상륙 지점을 그린비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9월 15일 오전 6시 30분에 물때와 맞춰서 그린비치에 상륙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상륙을 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260정의 그 군함들이 인천 앞바다에 나타난 게 9월 15일 오전 00시 05분이었거든요. 12시 05분. 그때부터 조금씩 등장해가지고 포격을 겁나게 퍼붓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지역에 상륙작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퍼붓는데, 원래 월미도가 일제강점기 때 뭐였는지 아시나요? 유원지였습니다. 유원지.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는 이 전쟁통에 유원지에 사람이 살고 있겠냐, 다 없겠지. 이래서 과감하게 월미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놔요. 근데 이 월미도 한켠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들 100여 명이 그때 좀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 아무튼 오전 6시 반까지 어마어마한 포격을 때려받고, 그리고 6시 30분에 미 해병대 5연대 3대대
1개 대대가 6시 30분에 상륙을 합니다. 워낙 많은 포격을 때려놨기 때문에 상륙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 5연대 3대대가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월미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월미산을 먼저 이렇게 장악을 하는 곳이고, 다른 부대는 이 인천 시내로 이어지는 이 제방을 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고, 오전 한 8시 정도가 되면은 다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낮 12시 정오 정도 되면은 그 북한군의 그 잔당들도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뭐 이 당시에 이제 그 월미산 곳곳에 방어 진지나 벙커들을 만들어 놓고 북한군이 숨어 있었는데, 이군은 이제 전차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다 엎어버렸다고 하죠. 피님 혹시 월미도 여행 가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이제 서울을 살기 때문에 월미도를 종종 가는데, 월미도 가면은 월미 문화의 거리라고, 월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각종 조개집들이 다 이렇게 즐비한데, 거기 한켠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비석에 인천 상륙작전 그 상륙 지점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 그린 비치라고. 거기에는 많이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뭐 월미도 여행 가실 일 있으면은 거기 한번 또 지나가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린 비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9월 15일 낮 정도가 되면은 여기가 완전히 다 제압이 됐고요. 그 다음은 상륙 지점은 이제 진짜 인천 시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점이었고, 그 다음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레드 비치, 그리고 여기가 블루 비치였는데요. 레드 비치가 사실상 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인천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천역 나가보면은 조금만 걷다 보면은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또 레드 비치 상륙 지점이라고 또 표시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비치의 메인이었고, 레드 비치가 레드 비치에 상륙하는 그 병력이 인천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천 시내로 들어가는 역할을 맡았고요. 여기는 이제 이 상륙 지점은 블루 비치. 블루 비치는 이 레드 비치를 측면에서 엄호하고 도와주는, 측면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게 블루 비치였습니다. 당연히 일단 레드 비치가 가장 메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됐고요. 여기는 2개 대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레드 비치에서는 이제 5연대에 3대대가 월미도가 있었고 1대대, 2대대가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월미도 같은 경우는 포격을 어마어마하게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레드 비치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의 저항이 꽤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메인인 만큼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되었고 가장 큰 중장비들이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저항이 꽤 격렬하기는 했지만, 여기 상륙 지점은 이제 저녁 5시 반이었거든요. 5시 반에 상륙을 해가지고 밤 정도 되면은 인천 시내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블루비치도 상륙을 하는데, 여기는 북한군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군보다 더 골치 아팠던 게 이 곳이 갯벌이 가장 넓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애당초 갯벌이 넓을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중장비들은 다 여기에다 집중을 시키고, 여기 블루 비치에는 경장비들을 많이 배치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그 갯벌이 너무 넓다 보니까 북한군의 저항은 없었어도 그 갯벌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 비치의 그 격렬한 전투 끝에 15일 밤 정도 되면은 인천 시내까지 다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인천을 다 확보한 다음에는 바로 김포 방면으로 진격을 해서 서울 탈환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국군도 있었습니다. 우리 해병 1연대가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 있죠. 손원일 제독이죠. 한국 최초의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데,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여러분. 해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때 손원일 제독이 직접 소총을 들고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돼서 싸웠으며, 이대로 바로 이제 서울까지 진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손원일 제독 소총을 들고 서울 탈환까지 계속 참여를 했었고, 마침내 9월 27일 서울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정말 인천 상륙작전은 6.25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메인 이벤트였고, 맥어더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자화자찬을 한 거죠. 뭐 본인이 성공시킨 상륙작전이었으니까 그 기념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정말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이라고 맥어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맥어더의 자화자찬을 떠나서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세계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 작전으로 손꼽히고 있고, 이거는 한국인의 입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미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